대학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가 아닌 본인이 직접 하라고 적힌 한 대학교 교내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대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교내 TV 게시판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 스크린에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달려 있는데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법한 문구인데, 이런 문구가 대학 게시판에 등장한 것은 대학교에도 학부모들이 학사 관련 문의를 빈번하게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수강 신청을 대신 해준다거나 대학교에 자녀 대신 항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대도 대신 가달라고 하지, 요즘 군대도 부모들 민원 때문에 눈치 많이 본다,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다 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최근 교사를 향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죠. 대학 교직원들도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이 남일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기 초에 수강 신청에 실패한 자녀를 수업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특정 학생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폭언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교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부모 민원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가 과제를 늦게 제출했는데 학점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 성적을 대신 조회해보고 싶다 등 학사 전반에 걸쳐 온갖 문의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성년 자녀를 향한 지나친 간섭과 의존을 끊지 못한 학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관성적으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제 주변에서 이 대가족 형태는 좀 보기 힘들어졌죠? 네. 그런데 이 노년층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사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2021년을 기준으로 27.2%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0대 정도로는 노인이라고 하기가 좀 겸연쩍죠. 그래서 75세를 기준으로 좀 나눠보곤 하는데요. 65세에서 74세까지는 26.4%, 75세 이상은 28.2%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령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가 이 두 연령층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간한 개간지에서 우리나라 노년층 상황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65세에서 74세까지는요, 본인이 독립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혼자 살 수 없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5.5%에 그칩니다. 2011년에 비해서 딱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년 연장도 논의되고 있죠. 노인들이 일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노년층 본인의 필요로 자녀와 사는 비중은 10년 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노년층이 원해서 자녀와 사는 게 아니란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까? 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같이 살고 있는 비중이 65세에서 74세까지가 혼자 살 수 없어서 같이 사는 비중의 2배를 넘습니다. 네. 10집 중에 3집 이상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학생이어서 같이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렇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도 3.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같은 이유로 떠나는 것도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고 쉬고 있는 20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상황도 여기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와 따로 살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다가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거나 살림을 맡아줘서 같이 사는 13.4%의 경우까지 합치면 44.7%, 65세에서 74세까지 비교적 젊은 고령 인구가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싶어서 산다. 이것 역시 10년 전에 비해서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에서 74세까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젊은 노인 축에 드는 이 연령대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확실히 비중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부모의 필요만으로는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해서 아니면 그냥 서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야 노년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같이 살려면 역시 양쪽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도 이 75세 이상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자녀와 같이 살면 절반 이상이 노인 본인이 독립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10%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연령대에서 자녀가 독립을 못해서 같이 사는 비중은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주거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산다는 비중은 약간 줄었습니다. 이거는 65세에서 74세까지 좀 더 젊은 노년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혼인과 출산율이 낮아진 탓이 가장 큰 걸로 분석됩니다. 돌봐줄 손자, 손녀 자체가 많지 않은 거죠. 우리는 2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걸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이란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노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75세 이상의 노인들, 이 연령층이 2037년을 기점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필요로는 같이 살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양기관이나 시설 또는 커뮤니티 같은 사회적인 기반이 좀 더 자리 잡을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정작 OECD 주요국 중에 압도적으로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현실도 계속 주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네, 누구나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 네. 초고령 사회 함께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전연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 이야기 좀 해볼 것 같은데 정 기자는 혹시 지금 이 독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저는 집 얘기하니까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독립 못하고 부모님이랑 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게 저 같은 분들이 아무래도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8살부터 43살까지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MZ세대 가운데 42%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절반 수준이죠. 아무래도 18, 19살 미성년자도 포함하다 보니까 좀 더 통계에 많이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독립한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분들이나 그냥 주변 사람들 보면 안 들어도 뭐 예상 가시죠? 10명 중 8명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고 내 집 마련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12% 정도는 내 집 사서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좀 부럽네요. 독립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 캥거루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뭐 집 사거나 아니면 전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대출 지원해달라는 답이 절반 넘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긴 뭐 최근 들어 이제 대출도 꽉 막히고 그다음에 월급 모아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고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캥거루족들이 이 대출 지원 말고 뭐 원하냐 했을 때 네. 바로 주택 공급해달라고 답했거든요. 대출이고 뭐고 이것저것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일단 살 곳이라도 줘라 이거예요.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린다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 다 들어간 풀옵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풀옵션 주택은 집 없는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 취준생 등 미혼 남녀가 공급받아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보다 절반 정도 저렴하게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보증금 100만 원 정도에 월세 30만 원 정도면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서도 뭐 살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이게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새로 지은 집은 아니고요. 이미 있는 집을 LH가 산 다음에 다시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매입주택 공급한다고 하니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고 보시고 또 조건에 맞는지 찾아보시고요. 또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바빠서 이런 기회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보면 근데 이런 이제 정부가 공급해주는 주택들을 보면 좀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입지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캥거루족이나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포털 사이트나 네. 앱 같은 데서 이제 내가 살 곳은 어딜까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요새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앵커님도 한번 그 부동산 포털 들어가셔서 매물 찾아보고 또 그 매물 마음에 들어서 가봤는데 실제로 뭐 그 매물이 다르다거나. 없다거나 뭐 다르다거나 그런 경험 혹시 하신 적 있으실까요? 부동산 거래가 좀 돼가지고요. 네. 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다행이시네요. 다행스럽게도.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허위 매물에 당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시세보다 비싼 집 보여주거나 이렇게 허위 매물 보여주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부터는 허위 매물, 이런 낚시성 매물 올려놓는 공인중개사들한테 과태료 500만 원 물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낚이니까 한국부동산원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 1, 2월 딱 2달 동안 이 매물 광고를 조사했는데요. 허위 매물이 무려 37,705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계약 직접 해놓고도 매물 안 내리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사례도 8,400건이나 됐습니다. 2달에 3만 건. 이 숫자만 보면은 꽤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모든 광고를 다 뒤져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싹 다 조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 네이버 부동산만 조사했을 때도 이만큼이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걸로는 더더욱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3달 정도는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봐주다가 오늘부터 정부가 직접 계약 마치고 거래 완료했는데도 그 매물 광고 삭제 안 한 공인중개사들한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끝나도 여전히 이런 허위 매물 사례가 줄어들고 있진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낚시성 광고 다 없어져서 속 시원해질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광고 보면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계속 따져보고 여전히 좀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